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이 길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하게 여겼던 신뢰와 감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읍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의 온갖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통하셨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백반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휴일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는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백반장, 식사 중이었나? 미안하네. 우리 집 뭐가 또 고장났는데 밥 먹고 시간 괜찮을 때 한 번만 좀 봐줄 수 있겠나?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나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러며 어르신,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밥이야 이따 와서 다시 먹으면 되죠.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분. 그늘진 곳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학교로 오셨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아버지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시더니 우산을 들고 황급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직접 리어카를 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차에서 내려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다시 차에 탔을 때 저희 부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비 맞아서 어쩌니? 아빠가 비 맞지 말라고 데리러 간 건데. 괜찮아, 아빠. 아빠 양복도 다 젖었잖아. 근데 아빠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바로 차에서 내려서 뛰어갈 수 있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제 질문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미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사는 거지. 비록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뿌듯하지 않니? 그게 바로 상이지. 뭐겠어. 그날 아버지의 손길과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롭고 따뜻한 아버지의 딸로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인 예비시댁의 아버님은 평생 꽃게잡이 배를 타셨고 60 초반의 병을 얻으신 뒤로는 일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동네 횟집에서 일하고 계셨죠. 예비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횟집에서 처음으로 가족들을 뵙기로 한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내가 창욱이 엄마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백동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아버님과 형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잦고 고된 일이라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보, 젊은 사람이 화물차 운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소. 그런데 손서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고 한 번 없이 일해오지 않았나. 나는 저 듬직함이 아주 마음에 드네. 앞으로도 아주 잘할 거야.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달려야 하고 먼 지방으로 운송을 가면 차 안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한아름 사 양가에 나눠주곤 했죠. 거창에 가면 사과를, 옥천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잊지 않고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에게는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며칠 만에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아이 좀 내려놓고 쉬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아니야. 난 우리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날아가. 이 녀석 얼른 커서 아빠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래야지. 남편은 항상 저와 아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우리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남편의 화물차로 돌진했고 이를 피하려던 남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셨지만 병실 밖으로 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이제 저 험한 일 그만두게 하면 안 되겠니? 다신 운전대 잡는 거 못 볼 것 같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원 후 남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예전부터 참치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화물차 운전 시작한 것도 가게 차릴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연애 시절 남편이 참치집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오랜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칼을 놓았던 터라 바로 가게를 차리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다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지인이 운영하는 참치집에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1년 만에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고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재수 씨, 이제 창욱이 독립해도 되겠어요. 저 없어도 가게 맡겨도 될 정도라니까요. 저희는 드디어 참치집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댁 형편도 넉넉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건네신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아빠가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더구나. 시중은행 이자보다도 조건이 좋으니 이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아버님,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손서방을 지켜봤는데 자네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네의 그 열정과 성실함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걸세.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보게.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천천히 갚고. 남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는 꿈에 그리던 참치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초기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을 누비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면서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블로그 홍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의욕만 앞서 참치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 팔지 못하고 온 가족이 모여 울며 겨자 먹기로 참치 회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풀이 죽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서방, 참치 손질 솜씨가 이건 보통이 아니구먼. 내가 웬만한 참치집은 다 가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는 곳은 손에 꼽아. 이 실력이면 입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야. 나중엔 너무 바빠서 우리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을 걸세.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오픈 2년 차부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도 가게에 나가 설거지와 서빙을 도우며 남편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가게도 잘 되니 더 바랄 게 없어. 남편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흔들고 변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동생 덕분에 우리 편하게 이사했어.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큰 누나 이사하는데 좀 보태줬어.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야. 뭘 이 정도 가지고 상의까지 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일일이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 생활비는 주잖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시댁에 큰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을 보내고도 예전에 서울 올라왔을 때
방을 얻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잦아지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망가뜨린 또 다른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가게 주변의 젊은 사장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술값으로 무려 239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상호명을 검색해보니 소위 아가씨들이 나오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접대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당신은 사업을 몰라서 그래. 이런 접대는 필수라고. 당신이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고 접대가 필요해? 당신은 식당 사장이잖아. 참치 식당이라고 접대가 왜 필요 없어. 더 좋은 참치를 싸게 받으려면 다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더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동미야, 아까 손서방 가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어 터지더라.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데. 아빠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저렇게 바쁘면 우리 손서방 힘들어서 어쩌니.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줘야겠다.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차마 남편의 변화에 대해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장인 장모님의 마음도 아는지 모르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 방문을 멀리하고 시댁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결혼 5년 차,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약속 없이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5살 아들이 아빠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실증이 났는지 아들이 제게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로 그 순간 띠링하고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번에 앉았던 땡땡이에요. 오늘 저희 가게 오시면 안 될까요? 오빠 보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문자 메시지 전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흥업소 여성들과 보고 싶다. 언제 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도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들 다 뭐냐고. 뭐야? 당신, 남의 핸드폰 뒤졌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난리야? 별게 아니라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밖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뭐 어쨌다고. 이 여자들이랑 잠을 잤어. 뭘 했어. 그냥 술 한 잔 마신 것뿐이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해.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숨막히게 하는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이제 나도 돈 잘 벌고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살 이유 없어. 밖에 나가면 당신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널렸다고. 당신이 대한민국 하위 10%도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노력해서 가게를 성공시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가게 내놨어? 가게 내놨냐고. 내놨는데. 아니,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내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가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잊었나 보네. 당신은 그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 그 가게, 우리 아빠가 당신 믿고 해주신 거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빠한테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내면서 번 돈으로는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배만 불리고 있잖아. 뭐라고?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내가 내 힘으로 키워낸 내 가게라고. 역시나 이 어리석은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당신 이름으로 세금을 내. 부가세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가서 똑똑히 보고 다시 전화해. 안 돼. 그 가게 절대 못 줘. 절대 안 뺏겨.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어쩌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게 시작할 때 우리 아빠 돈으로 시작했다는 증거도 차고 넘칠걸.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달려드는 파렴치한의 최후. 과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의 끝은 언제나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이 길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하게 여겼던 신뢰와 감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읍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의 온갖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통하셨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백반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휴일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는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백반장, 식사 중이었나? 미안하네. 우리 집 뭐가 또 고장났는데 밥 먹고 시간 괜찮을 때 한 번만 좀 봐줄 수 있겠나?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나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러며 어르신,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밥이야 이따 와서 다시 먹으면 되죠.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분.
그늘진 곳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학교로 오셨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아버지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시더니 우산을 들고 황급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직접 리어카를 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차에서 내려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다시 차에 탔을 때 저희 부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비 맞아서 어쩌니? 아빠가 비 맞지 말라고 데리러 간 건데. 괜찮아, 아빠. 아빠 양복도 다 젖었잖아. 근데 아빠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바로 차에서 내려서 뛰어갈 수 있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제 질문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미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사는 거지. 비록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뿌듯하지 않니? 그게 바로 상이지. 뭐겠어. 그날 아버지의 손길과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롭고 따뜻한 아버지의 딸로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인 예비시댁의 아버님은 평생 꽃게잡이 배를 타셨고 60 초반의 병을 얻으신 뒤로는 일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동네 횟집에서 일하고 계셨죠. 예비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횟집에서 처음으로 가족들을 뵙기로 한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내가 창욱이 엄마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백동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아버님과 형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잦고 고된 일이라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보, 젊은 사람이 화물차 운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소. 그런데 손서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고 한 번 없이 일해오지 않았나. 나는 저 듬직함이 아주 마음에 드네. 앞으로도 아주 잘할 거야.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달려야 하고 먼 지방으로 운송을 가면 차 안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한아름 사 양가에 나눠주곤 했죠. 거창에 가면 사과를, 옥천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잊지 않고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에게는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며칠 만에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아이 좀 내려놓고 쉬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아니야. 난 우리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날아가. 이 녀석, 얼른 커서 아빠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래야지. 남편은 항상 저와 아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우리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남편의 화물차로 돌진했고 이를 피하려던 남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셨지만 병실 밖으로 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이제 저 험한 일 그만두게 하면 안 되겠니? 다신 운전대 잡는 거 못 볼 것 같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원 후 남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예전부터 참치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화물차 운전 시작한 것도 가게 차릴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연애 시절 남편이 참치집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오랜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칼을 놓았던 터라 바로 가게를 차리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다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지인이 운영하는 참치집에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1년 만에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고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재수 씨, 이제 창욱이 독립해도 되겠어요. 저 없어도 가게 맡겨도 될 정도라니까요. 저희는 드디어 참치집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댁 형편도 넉넉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건네신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아빠가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더구나. 시중은행 이자보다도 조건이 좋으니 이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아버님,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손서방을 지켜봤는데 자네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네의 그 열정과 성실함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걸세.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보게.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천천히 갚고. 남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는 꿈에 그리던 참치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초기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을 누비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면서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블로그 홍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의욕만 앞서 참치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 팔지 못하고 온 가족이 모여 울며 겨자 먹기로 참치 회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풀이 죽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서방, 참치 손질 솜씨가 이건 보통이 아니구먼. 내가 웬만한 참치집은 다 가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자라는 곳은 손에 꼽아. 이 실력이면 입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야. 나중엔 너무 바빠서 우리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을 걸세.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오픈 2년 차부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도 가게에 나가 설거지와 서빙을 도우며 남편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가게도 잘 되니 더 바랄 게 없어. 남편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흔들고 변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동생 덕분에 우리 편하게 이사했어.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큰 누나 이사하는데 좀 보태줬어.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야. 뭘 이 정도 가지고 상의까지 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일일이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 생활비는 주잖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시댁에 큰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을 보내고도 예전에 서울 올라왔을 때 방을 얻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잦아지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망가뜨린 또 다른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가게 주변의 젊은 사장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술값으로 무려 239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상호명을 검색해보니 소위 아가씨들이 나오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접대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당신은 사업을 몰라서 그래. 이런 접대는 필수라고. 당신이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고 접대가 필요해? 당신은 식당 사장이잖아. 참치 식당이라고 접대가 왜 필요 없어? 더 좋은 참치를 싸게 받으려면 다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더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동미야, 아까 손서방 가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어 터지더라.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데. 아빠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저렇게 바쁘면 우리 손서방 힘들어서 어쩌니.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줘야겠다.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차마 남편의 변화에 대해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장인 장모님의 마음도 아는지 모르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 방문을 멀리하고 시댁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결혼 5년 차,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약속 없이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5살 아들이 아빠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해 실증이 났는지 아들이 제게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로 그 순간 띠링하고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번에 앉았던 땡땡이에요. 오늘 저희 가게 오시면 안 될까요? 오빠 보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문자 메시지 전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흥업소 여성들과 보고 싶다. 언제 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도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들 다 뭐냐고. 뭐야? 당신, 남의 핸드폰 뒤졌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난리야? 별게 아니라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밖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뭐 어쨌다고. 이 여자들이랑 잠을 잤어. 뭘 했어. 그냥 술 한 잔 마신 것뿐이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해.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숨막히게 하는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이제 나도 돈 잘 벌고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살 이유 없어. 밖에 나가면 당신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널렸다고. 당신이 대한민국 하위 10%도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노력해서 가게를 성공시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가게 내놨어? 가게 내놨냐고. 내놨는데. 왜? 아니,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내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가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잊었나 보네. 당신은 그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 그 가게, 우리 아빠가 당신 믿고 해주신 거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빠한테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내면서 번 돈으로는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배만 불리고 있잖아. 뭐라고?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내가 내 힘으로 키워낸 내 가게라고. 역시나 이 어리석은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당신 이름으로 세금을 내. 부가세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가서 똑똑히 보고 다시 전화해. 안 돼. 그 가게 절대 못 줘. 절대 안 뺏겨.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어쩌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게 시작할 때 우리 아빠 돈으로 시작했다는 증거도 차고 넘칠걸.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달려드는 파렴치한의 최후. 과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의 끝은 언제나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이 길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하게 여겼던 신뢰와 감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읍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의 온갖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통하셨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백반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휴일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는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백반장. 식사 중이었나? 미안하네. 우리 집 뭐가 또 고장났는데 밥 먹고 시간 괜찮을 때 한 번만 좀 봐줄 수 있겠나?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나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러며 어르신,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밥이야 이따 와서 다시 먹으면 되죠.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분. 그늘진 곳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학교로 오셨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아버지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시더니 우산을 들고 황급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직접 리어카를 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차에서 내려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다시 차에 탔을 때 저희 부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비 맞아서 어쩌니? 아빠가 비 맞지 말라고 데리러 간 건데. 괜찮아, 아빠. 아빠 양복도 다 젖었잖아. 근데 아빠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바로 차에서 내려서 뛰어갈 수 있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제 질문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미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사는 거지. 비록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뿌듯하지 않니? 그게 바로 상이지. 뭐겠어. 그날 아버지의 손길과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롭고 따뜻한 아버지의 딸로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인 예비시댁의 아버님은 평생 꽃게잡이 배를 타셨고 60 초반의 병을 얻으신 뒤로는 일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동네 횟집에서 일하고 계셨죠. 예비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횟집에서 처음으로 가족들을 뵙기로 한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내가 창욱이 엄마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백동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아버님과 형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잦고 고된 일이라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보, 젊은 사람이 화물차 운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소. 그런데 손서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고 한 번 없이 일해오지 않았나. 나는 저 듬직함이 아주 마음에 드네. 앞으로도 아주 잘할 거야.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달려야 하고 먼 지방으로 운송을 가면 차 안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한아름 사 양가에 나눠주곤 했죠. 거창에 가면 사과를, 옥천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잊지 않고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에게는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며칠 만에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아이 좀 내려놓고 쉬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아니야. 난 우리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날아가. 이 녀석 얼른 커서 아빠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래야지. 남편은 항상 저와 아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우리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남편의 화물차로 돌진했고 이를 피하려던 남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셨지만 병실 밖으로 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이제 저 험한 일 그만두게 하면 안 되겠니? 다신 운전대 잡는 거 못 볼 것 같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원 후 남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예전부터 참치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화물차 운전 시작한 것도 가게 차릴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연애 시절 남편이 참치집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오랜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칼을 놓았던 터라 바로 가게를 차리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다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지인이 운영하는 참치집에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1년 만에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고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재수 씨, 이제 창욱이 독립해도 되겠어요. 저 없어도 가게 맡겨도 될 정도라니까요. 저희는 드디어 참치집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댁 형편도 넉넉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건네신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아빠가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더구나. 시중은행 이자보다도 조건이 좋으니 이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아버님,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손서방을 지켜봤는데 자네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네의 그 열정과 성실함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걸세.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보게.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천천히 갚고. 남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는 꿈에 그리던 참치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초기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을 누비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면서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블로그 홍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의욕만 앞서 참치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 팔지 못하고 온 가족이 모여 울며 겨자 먹기로 참치 회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풀이 죽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서방, 참치 손질 솜씨가 이건 보통이 아니구먼. 내가 웬만한 참치집은 다 가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는 곳은 손에 꼽아. 이 실력이면 입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야. 나중엔 너무 바빠서 우리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을 걸세.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오픈 2년 차부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도 가게에 나가 설거지와 서빙을 도우며 남편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가게도 잘 되니 더 바랄 게 없어. 남편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흔들고 변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동생 덕분에 우리 편하게 이사했어.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큰 누나 이사하는데 좀 보태줬어.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아니,
그렇게 큰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야. 뭘 이 정도 가지고 상의까지 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일일이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 생활비는 주잖아.